감사하시겠지만 이정호 교수님은 노무현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하셨고요. 경북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밖에 우리 한겨레출판사에서 출판한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을 얼마 전에 쓰시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읽어봤는데 그 당시에 몰랐던 아주 생생한 그 어묵수첩 일지의 10권 정도 되는 분량을 보고서 그걸 쓰셨다고 합니다. 매일 어묵수첩을 쓴 걸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 자체를 써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뭐 시간 되시면 사인도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싶습니다. 네, PPT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좀 강연을 일단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주체가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시민시대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좋은 그런 단체이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우리나라의 발전을 원하는 그런 분들의 자발적인 전국적인 조직이라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민주당, 국힘당 지지율 이런 게 이제 자주 나오죠. 대체로 보면은 40대, 50대는 확실한 민주당 지지 세력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지가 높죠. 그 사람들이 과거에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이제 학생운동을 했고 한창 그 정의감에 불타던 그런 청년들이 지금 40, 50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60대, 70대 가면 확 기울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또 압도적으로 국힘당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20, 30대인데 20, 30대가 과거에는 물론 그 진보 세력이었는데요.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꽤 보수도 많고요. 국힘당도 꽤 많이 지지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진보도 있고 막 섞여 있다. 그래서 20, 30대는 좀 혼합된 그런 정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그건 제가 대학에서 경북대학에서 강의를 38년 했는데요. 그 시기 동안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2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세월이 흐르니까 3, 40년 흐르는 동안에 계속 보수화한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아주 정말 정의감도 강하고 개혁에 불타는 그런 젊은이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시간이 나중에는 뭐 보니까 평생 취직이나 뭐 생계 이런 걸 걱정하고 토익 점수를 걱정하는 이런 좀 쪼잔한 그런 젊은이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걱정을 하다가 제가 정년퇴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20, 30대가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다. 그런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세대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이 나라를 좀 올바르게 가도록 방향을 틀어보자 그런 취지고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가 바뀌어야 되고 40대, 50대가 이제 앞으로 60대, 70대가 되겠죠. 10년, 20년 뒤에 그렇게 되면은 달라질까요? 60대, 70대도 이제 진보 지향이 되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두 가지인데 우리 사회의 허리는 튼튼한데 나이 많은 쪽과 젊은 쪽 양쪽이 조금 불투명하다 이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쪽도 우리가 좀 끌고 가고 대수대로 진보 쪽으로 그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좀 알리고 생각을 바꾸도록 물론 어려운 일이죠. 왜? 나이 든 분들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잘 바뀔 수도 있는데 또 의외로 상당한 보수화의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시민시대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론조사 볼 때마다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오늘 저를 이 시민시대 첫 강연자로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김창규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임명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정책실장 할 때 노예입니다. 그때는 하도 임명장을 많이 수여를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우리 목사님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저는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여정부 때 그런 위원으로 위촉될 정도였으니까 20년 전부터 상당히 아주 훌륭한 분이심에 틀림없고, 아까 우리 국회의원 소개에 의하면은 항상 우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고 길바닥에도 나서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시대가 크게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안내한 대로 바깥에서 제 책을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제 책은 노무현과 함께한 천일이라는 제목으로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한겨레 신문에 지난 1년간 연재를 쭉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뜻밖의 제가 전화나 문자를 받습니다. 전국에서 잘 모르는 분 또는 아는 분한테 문자서 당신 그 회고록 잘 읽고 있다, 이런 격려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뜻밖의 분한테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1년간의 회고록을 묻고 거기다가 이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150페이지를 보태다 보니까 한 550페이지짜리 엄청나게 두꺼운 회고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 보시면은 대단히 고맙겠고요.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중에 시간이 40분을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2시 반까지는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는데 압축해서 그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로 참여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 경험이 거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교훈, 방향 이런 것을 이끌어내 보는 것이 제 오늘 이야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초기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상당히 이 그리움이라는 시를 잠깐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시는 이용락이라는 함경북도 경성 출생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시인 중에 삼총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시단을 이끄는 삼총사가 이용락, 오장환,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정지용입니다. 정지용. 예. 정지용의 살던 집을 제가 가본 것 같은데요. 충북 옥천입니다. 옥천에 가면은 정지용 집이 있고, 거기서 유경수 여사가 살던 집이 가깝습니다. 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그 두 군데를 한꺼번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이용락은 잊혀졌습니다. 그 뒤에 왜 잊혀졌나? 이 사람이 고향이 이북이고 해방 후에 이북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의 시가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말 아름답고 아주 뭔가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시, 서울에 앉아서 자기 고향 함경북도 그 산골짜기 고향을 그리는 그 심경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인데요.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와, 이런 시가 다 있나? 이건 무슨 거의 한 폭의 그림이다. 이걸 흑백에 동양화로 그리면 아주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에 참
훌륭한 시인도 많지만은 저는 우리나라의 시를 하나 꼽으라면 이 시를 꼽고 세계 시 올림픽이 열린다면은 이 시를 출품하면은 금메달을 딸 것으로 봅니다. 전 세계 어느 시인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는 저는 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누구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시를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죠. 참여정부는 그 초기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3대 거품이 붕괴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때는 벤처 거품이 있었고 카드 거품도 있었고 부동산 거품도 있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컸습니다. 그때는 벤처가 유행이었고 벤처를 한다 그러면은 기업당 3억 원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벤처 안 하면 바보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벤처 기업 숫자가 급증했는데 그중에 이제 가짜도 많고 거품이 많았죠. 그래서 급격히 꺼지게 되면서 경기가 엄청 나빠졌습니다. 이것은 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이런 정보산업의 중요성, 지식사회의 중요성을 알아차렸던 대단히 뛰어난 선각자였죠. 그래서 이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은 대단히 잘한 것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이런 데서 세계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뛰어난 업적을 세웠음에 틀림없는데 다만 그 정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고 이런 가짜나 이런 것을 옥석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렇게 섞여 들어오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 이것이 거품이 꺼지니까 그 뒤에 참여정부 때쯤 오면은 굉장히 마이너스의 그런 영향도 있게 됩니다. 둘째로 카드 거품인데요. 이 카드를 그때 너무 장려를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즉석 발급을 해주기도 했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카드는 신용사회의 기본인데 신용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 카드의 본고장입니다. 미국만큼 카드를 많이 쓰는 나라가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카드를 2번 발급받아 봤는데 처음은 70년대 말 제가 유학 갔을 때였고요. 두 번째는 교환교수로 갔을 때니까 90년대 중반 이렇게 해서 2번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시간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가. 마지막에는 꼭 확인 전화가 옵니다. 그쪽에서 전화 와서 여러 가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가 좀이라도 과거에 신용카드 사용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발급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람 중에 유학 갔다가 이제 돌아온다. 마지막 한 달 놔두고 이제는 괜찮겠지 그러고 함부로 막 쓰고 다음 달 변제를 안 하고 귀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가보면 그뿐이지 뭐 어떻게 알겠어 이런 배짱을 해요. 큰일 납니다. 왜? 이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까지 추적은 오지 않을지 몰라도 다음에 미국 가겠죠. 반드시 가서 카드 신청하면은 거기에 탁하닥 뜨면서 안 나옵니다. 맞아. 당신은 부적격자다 해서 안 해줍니다. 여기 살 수가 없어요. 카드 없이. 그런 아주 엄격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길거리에서 바로 대학생한테까지도 카드를 발급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카드채 대란이 일어났고요. 참여정부 초기에. 그래서 엄청난 불황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LG 카드 뭐 이런 데가 거의 부도 직전까지 이르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셋째가 부동산 거품.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경기의 핵심이 부동산에 있죠. 부동산에 좀 불을 지르면 경기가 활 살아납니다. 부동산이 식으면 확 좋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온갖 무슨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역대 정부가 대개 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고 한국의 경기와 경제 성장을 바치는 기둥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잘못된 구도인데요. 이 잘못된 구도가 악순환이 오래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푸는 바람에 그 활활 그 김대중 정부 때 경기가 살아났다가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은 저 과열이 일어나고 경기 이제 그 규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시소 게임을 하게 되고 온탕냉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기 변동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 이뤄왔습니다. 박정희 때부터 계속 이뤄왔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것을 끊은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니까요. 어느 대통령도 감히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경제장관 참모들이 아무도 그걸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바른 말 한 장관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자,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없어요. 경제장관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능하다고 하는 모모 장관들 신문에 매일 나죠. 그분들 한마디도 바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임기 중에 경기가 계속 좋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장관 오래 하기를 바랬지 이걸 원칙대로 가서 경제를 제대로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모르죠. 경제장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통령은 경제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경제장관들이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른 말 한 경제장관들이 한 명도 없었다. 이게 한국의 비극입니다. 자, 그래서 경제 철학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경제 철학 한 페이지 뒤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 공약이 747 공약, 474 공약 이런 걸 기억나십니까? 이건요, 뭐 7% 성장해서 4만 불을 뭐 소득을 달성해서 세계 7대 강국의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747, 474 이런 것이 하나는 이명박이고 하나는 박근혜인데 뭐 그거나 비슷비슷한 겁니다. 숫자 노름이고 애들 장난입니다. 이런 공약하는 앞으로 정치인 있으면 절대로 찍어주지 마세요.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공약이고요. 이런 공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엄하게 꾸짖어서 당신은 정치할 자격 없다 집에 가라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줄푸세로 바뀌었는데 박근혜 때 오면은 왜 세계 경제 위기가 옵니까? 2008년에 줄푸세가 뭐냐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사회 기강을 세운다. 그래서 줄푸세입니다. 이거는 정말 엉터리 같은 미국 공화당에서 미국 경제를 망쳤던 80년 전에 나왔던 정책인데 그게 바로 줄푸세였어요.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틀린 정책을 한국에 적용한 것이 박근혜의 공약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죠. 망치는 거죠. 그래서 감세하고 규제 풀고 뭐 어쩌고 규제 완화한다 그러고 전봇대 뽑기 한다 그러고 규제는 암덩어리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습니다. 규제는 뭐 규제를 풀어서 기업을 살리겠다, 기업의 길을 살리겠다, 전부 엉터리입니다. 완전히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참모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요.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을 예사로 틀린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 망합니다. 이미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이 대공황을 일으켰고 2008년에 또 공황을 일으키고 그 원인이 바로 줄푸세에 있는 거예요. 줄푸세가 잘못돼서 그렇게 공황이 일어나는데 아직도 줄푸세 그러고 있으니까 국힘당은 정말 한심한 정당입니다.
왜? 한국은 지금요 세금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금 부담률이 20%인데 지금 한국 정도의 OECD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요 세금 부담률이 전부 30, 40, 50%입니다. 북유럽은 50%고요. 중부 유럽은 40%고 남부 유럽이 30% 정도입니다. 한국은 20이에요. 이거 OECD 들어갈 자격도 있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은데 또 세금을 더 줄여준다니 말이 됩니까? 혹세 무민을 하는 것이죠. 사탕 발림을 하는 것이죠. 규제가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한국 규제. 왜?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세계은행이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매년 한국은 연속해서 지금도 4위입니다. 원래도 좀 있으면 발표 날 겁니다. 또 4위 할 겁니다. 이거는 뭘 갖고 하느냐? 세금하고 규제 이런 걸 갖고 세계에서 기업하기 제일 좋은 나라가 한국 4등이다. 4등 하면 되지. 또 더 세금 줄여주겠다, 규제 풀겠다. 말이 됩니까? 그럼 경제 망쳐요. 그래서 혹세무민하는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 자, 그래서 참여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하나, 두 페이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예, 그냥 넘어갑시다. 예, 넘어가. 요걸로. 좀 더 뒤로 가야 되겠는데요. 좀 더 뒤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 뒤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지 말고, 예, 뒤로. 첫 부분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예, 이건 지나가고. 요겁니다. 참여정부의 경제 철학은 달랐는데 네 가지입니다. 과거 정부들이 전부 성장 지상주의, 성장만 외치고 분배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하나도 없었는데 참여정부가 처음으로 성장과 분배, 동반 성장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좌파다, 뭐다, 분배주의자다, 온갖 용어를 먹었죠. 둘째로 개혁 또는 개방을 주장했는데 개헌부는 개혁을 열심히 했는데 개방을 안 했고 박정희 전두환 정부는 개방은 열심히 하고 뭐 수출 주도형 한다 그러고 개방은 많이 했지만은 개혁은 거부하고 독재로 갔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셋째로는 역대 정부가 늘 서울 중심, 서울에 그냥 관심이 국한돼 있었는데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을 하자 이런 최초의 본격적인 시도를 한 것이 참여정부입니다. 넷째로 단기주의. 항상 역대 정부가 눈앞의 경기, 올해의 성장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것은 잘못된 경제장관들이 그런 식으로 자꾸 대통령을 오도해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된 경제장관 첨호들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기가 나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장관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노무현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거 하나만은 확실히 대통령이 인식을 했어요. 이 문제는. 아 맞네요. 그때부터 계속 노무현 대통령은 네 좋습니다. 네 욕먹어도 좋습니다. 올해 경기 나쁘지만은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반짝 경기 살리고 이런 부동산 경기 살리는 마약요법, 카드 거품 일으키고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선언을 거듭거듭했어요. 여러 번 했습니다. 항상 대통령이 인위적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경기가 나쁘면 경기 살려야지 대통령 와 경기 부양 안 한다 카노 이렇게 이제 비난을 많이 해서 심지어 저 국힘당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경포대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거는 뜻이 아니고 경제를 반짝 마약요법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치료를 해서 장기적으로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있어서 그게 전달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달이 어렵다 보니까 정권 재창출 아까 이현희 의원이 강조했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성장과 분배 그리고 개혁 개방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 서울보다는 공간적으로는 지방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 시간적으로는 단기주의를 버리고 장기주의를 가겠다는 것. 이건 참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큰 용기를 가지고 내 인기 없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가 대통령한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죠. 눈앞에 인기, 표에 연연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렇게 했고요. 성공하는 정부의 조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이라는 책을 박세일 등 여러 학자들이 썼습니다. 박세일 사단이라고 있었는데요. 우파의 한국 우파 중에 좀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합리적 보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인데요. 2002년도에 저 책이 나왔습니다. 저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인데 저걸 읽었어요. 바쁜 그 선거 기간 동안. 그리고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정책실을 새로 두라. 그 정책실을 신설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고 처음 했고 첫 정책실장이 제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 그게 나옵니다. 이 정책실 하려는 소수의 대통령 프로젝트에 집중해야 된다. 100대 과제, 새 정부의 100대 과제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안 된다. 보통 그래 하죠. 되게 그래 하는데 그건 실패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00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한 5가지, 10가지만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권력기관은 놔버려라. 국정원, 국세청, 검찰 이런데 장난하는 짓 그만하고 이제 정책만 해라. 대통령은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내정은 책임 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 큰 프로젝트 몇 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지금 라이브 이은영 TV를 통해서 라이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면 더 풍성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요. 질문은 짧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그런 강연회가 마무리가 이렇게 멋지게 장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이정우 교수님은 저도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으로 5년을 근무했어요. 이제 초대 정책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장 상사님이라고 상사님이 오셔갖고 다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관계가 더 새로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위원회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정부에 꼭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때는 그 위원회가 많은 거에 대해서 언론이 투머치 포커라고 해갖고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경제와 관련해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사실 그걸 임기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고 제가 여론조사 비서관실에서 그 메시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초기에는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중반 이후로 가면서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좀 뒤쪽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동안에 우리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한 몇 분은 먼저 강제로 질문을 한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예, 선생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네, 질문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평통사 회원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한미관계 지금 민족을 부정하고 통일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아주 힘든 전국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제가 평통사 운동을 하면서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하면은 주한미군은 한국 영토 방위, 우리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이 부담하는 거고요. 군사력이라든가. 그 대신에 우리는 영토를 땅을 제공하고 그런데 제가 들었던 거는 노무현 집회가 정부 때 미국이 집요하게 양안 문제에 미군 참여, 역의 작전, 개입 이런 얘기를 줄기차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건 아니다. 방위준하에 그거 하면은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영토를 남한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군대지 동중북해, 대만, 양안 문제, 태평양 지역 여기 활동 나가면 안 된다.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건 아니다. 거부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 관련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네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교안보 쪽 회의는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저는 국내적으로 좀 제 담당이 아니라서 노무현 대통령 평소 그 말씀하시는 거 봐서 충분히 아마 미국 쪽에 그런 요구가 있었을지 모르겠고 그에 대해서 아마 단호하게 반대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런 분이니까. 그리고 가장 그 외교부 공무원 그러니까 늘공 중에 상당히 고위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여러 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해보고 왔다 갔다 했는 그런 아주 고위 관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로 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하죠. 근데 그 할 때 가장 자기가 봤을 때 가장 소신 있게 발언하고 꿀리지 않는 가장 소신 있게 한국의 입장을 당당하게 대변한 대통령을 한 명 뽑으라 하면은 노무현이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건 어디 기사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은행으로 봐서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또 일본에도 할 말을 하셨던 대통령 기억이 납니다. 또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1분씩이라도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비 무엇이라도 좋으니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잠깐 손 안 드시니까 우리 또 김세웅 전 군수님께 질문할 기회를 먼저 한번 문호를 열어주시기도 하고 질문 하나 좋은 질문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주에서 올라온 김세훈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 중에 참 귀감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좀 개인 지도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교수님 사이에 둘만이 소통할 수 있는 단독 채널을 구축하셔서 언제라도 두 분이 퀘스천 앤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좀 지식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고 전에는 꽤 자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통화가 별로 없는데 제가 먼저 하는 일은 잘 없고요. 그분이 워낙 바빠서 그런지 저한테 요새 전화를 안 하시네요. 이제 정식으로 두 분만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해 놓으면 이제 질문이 갈 수도 있고 답변을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이니까 2022년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바지에 제가 그때 캠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막후에 무슨 비선으로 좀 도왔거든요. 비선으로 도우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전화를 그때 자주 했었어요. 자주 하고.
후보를 붙들고 제가 이건 안 됩니다 그러고 막기도 하고 했는데 막판에 제가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될 거라고 봤는데 당선된다고 보고 며칠 뒤에 이제 대선 당선되면은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김혜경 여사하고 두 분한테 내가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저한테 주시면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딱 되고 나면은 막 경호실에서 나와서 딱 일어서고 접근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딱 약속을 받아 놓은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저는 당선되면은 서울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을 써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워낙 바빠서 읽은지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저를 안 만나도 됩니다. 왜? 이 책 안에 제가 할 이야기가 그때 1시간 하려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책만 보시면 저를 안 만나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혹시 또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차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라이브 많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모릅니다. 보실지 몰라요. 단독 채널 좀 필요하다. 또 지금 손을 안 들, 네, 손 드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주세요. 예, 저는 이창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역사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지금 보니까 선거 대통령의 조건 중에 10대 덕목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가 정직 국민 사랑인데 저는 한 5년간 아니 5년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서 2년 반 정도 보니까 한국 사회가 정직한 사람은 자꾸 지방으로 자청 가든가 퇴보하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이 한국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로 언론에 나선 걸 볼 때 이 정직의 덕목이 점차 퇴보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예전의 전통적인 선비 정신이라든가 또는 도사라 정호 선생님처럼 꿈속에서도 거짓말하면 참여하라 이런 도덕적 윤리관이 점차 퇴색되고 이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는 점토가 갈수록 이렇게 가소가 되는 걸 볼 때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관의 가치관이 뒤흔들리고 거꾸로 되는 것을 볼 때 이게 망국의 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면피하는 이 분위기가 한국 사회를 전부 점유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이든가 또는 국가 지배층의 고위 공무원을 내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과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국민들이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어느 누가 학회라든가 또는 이 정치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기준을 제시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정우 교수님이 이 노무현 대통령의 경험을 봐서 이런 한국의 정치사회 모든 분야를 획기적으로 정직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이 다 어려운데요.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 파워포인트를 새로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거기 딴 거는 생각해도 두 가지만 조금 띄었으면 좋겠어요. 제 뒷부분에 한번 그냥 저 뒤로 가봅시다. 뒤로 제일 끝부분에 가서 여기 벤 클라스라는 런던대 정치학 교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몰랐는데 EBS에서 요새 하는 Great Minds라는
세계 석학들을 불러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좋은 강의가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때 모이기 힘들 때 EBS에서 만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죠. 큰돈 들이지 않고 세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영화 감독 이런 사람들 다 초빙했어요. 브라이언 클라우스가 나와서 강의를 몇 강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연구한 사람인데 권력을 연구를 하고 세계 수백 명의 지도자를 자기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좋은 권력이 있고 나쁜 권력이 있더라. 최선의 권력은 권력을 멀리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3대 덕목, 제가 뽑은 3대 덕목의 첫째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학자 중에 그 유명한 책이 있죠. Good to Great라고 하는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 인류 최고 기업가들을 인터뷰를 해본 결과 거기서 내린 결론이 위대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겸손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업가하고 겸손은 좀 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위대한 기업가는 전부 겸손하더라고요. 이거나 권력이나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생리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잘 찾아내서 지도자로 모셔야 된다. 예를 들어 요순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우리는 권력 중에는 노무현은 노상 사표 내려고 대통령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느냐. 언제 사표 낼지 몰라서 제가 옆에서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모임 정책실장한테 인수인계하면서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나는 다 필요 없고 대통령이 언제 사표 던질지 모르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니까 늘 지켜봐라. 이렇게 뭐 하나만 부탁했습니다. 그 정도로 언제 그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그거는 앞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사고도 아니고 솔직한 심정을 피해간 겁니다. 근데 국민들은 대통령이 못해 먹겠다니 저런 책임한 발언을 하는 대통령이 되냐 욕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겸손하고 평소에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대통령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 생각이 쫙 깔렸기 때문에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그렇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갔다 와서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왔어. 왜? 브라질에 가니까 내하고 똑같은 인간이 하나 있더라. 룰라를 만나보니까 자기 대통령 못해 먹겠다. 자기는 막 하기 싫어 죽겠다. 빨리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하고 너무 비슷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현대 같으면 옛날에는 요순이 있었다면 현대에는 룰라나 노무현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 성공합니다. 왜? 룰라가 8년간 집권하면서 브라질 경제 살려놓고 엄청 성장과 분배의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퇴임할 때 8년 동안 집권하고 퇴임할 때 지지율이 88%인가 이래요. 우리나라는 지금 28%입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28%. 8년 집권하고 퇴임하는 대통령이 88%였습니다. 반대는 최악의 권력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이게 브라이언 클라스 이야기인데 주목할 만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자아도취더라.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전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회사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거나 이 나라는 내 없으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 최악의 권력이다. 둘째가 마키아벨리즘인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더라. 이게 저 뒤에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덕이 있어야 되죠. 셋째가 사이코패스, 심지어 거의 사이코패스에 가깝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딱 추출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무릎을 치면서 감탄을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내가 못 풀던 숙제를 풀어낸 느낌이었어. 왜? 제가 평소에 이승만, 박정희는 안 된다. 나쁜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제가 이유를 잘 못 찾았는데 이 클라스가 제대로 설명하더라. 이승만, 박정희의 공통점이 자아도취 나뉘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헌법을 계속 바꾸면서 장기 집권, 평생 집권하려고 그랬고 마키아벨리즘, 사이코패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죄 없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인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에 박정희 동상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강연도 하고 뭐 하고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몇 달간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대구에 동상이 필요하다면은 박정희 동상을 세울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기영 선생님이 노래하신 광야에서 시를 쓴 이육사의 동상이 아직 없습니다. 또 대구 출신 이상화 동상도 별로 없어요. 이육사, 현진건 훌륭한 소설가 현진건 동상도 아직 없어요. 이런 분들 동상을 세워야지 무슨 박정희 동상입니까? 말도 안 되죠. 제가 국회 지난달에 와서 박정희 동상 반대 강연을 했는데 하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희 동상 세우려면 5천만 동상을 다 세우고 난 뒤에 돈 남은 게 있고 재료가 남은 게 있으면 그때 박정희 동상을 세워라. 정말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의 동상을 세워서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독재자, 부동산 투기꾼, 욕심쟁이, 평생 집권을 내렸던 나르시시스트, 마키아벨리스트, 사이코패스 이렇게 설명도 한참 써야 될 거예요. 동상 밑에. 정말 양심적이고 그런 애국자들, 수없이 쓰러져간 이름 없는 그런 민초들, 억울한 훌륭한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에서 고문당하다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 동상이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이 독재자의 동상을 세워놓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또 올린 김에 마지막 넘어가서 이겁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겁니다. 이 사진을 봐주십시오. 이 사진은 아까 우리 최종수 선생님이 노래를 하실 때 제가 들은 바로는 연대를 자꾸 단어가 나온 연대 맞죠? 연대.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요. 제가 2019년 8월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는 제가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있었는데 유럽 장학재단 회의에 참석하고 나흘간 회의를 마치고 그 종강 파티를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계속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이야기하다가 12시가 되니까 마이크 잡은 이렇게 여성, 키 작은 여성 있죠. 저 사람이 땡땡땡 주목해 주세요 하면서 앞에 불러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식당에 요리사들하고 음식 나른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분들 덕분에 우리가 식사를 잘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를 칩시다. 이래서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 4시간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다가 마치기 직전에 이렇게 이게 바로 프랑스의 연대 정신이고 와 한국 같으면 이게 가능한가? 이 자리에는 이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도시인데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도시이고 스트라스부르는 그리고 유럽 의회가 있는 도시입니다. 유럽 의회. 그리고 그랑제골이라는 프랑스의 장관을 배출하는 그랑제골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트라스부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를 할 때 스트라스부르 시장도 앉아 있었고 그랑제골 총장도 앉아 있었는데 그런 저명 인사들 다 제쳐놓고 부엌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서 박수를 치면서 끝내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한국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한국은 아직 멀었구나.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이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오래된 건물에 자유, 평등, 박애라는 세 단어가 프랑스 혁명 정신이 바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 세 번째 단어는 박애라고도 할 때 있고 연대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요. 이게 건물 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프랑스 국민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해야죠. 그래서 아까 최동 선생님의 그 훌륭한 노래 시에 들으면서 제가 요거는 좀 설명해야 되겠어서. 자, 다음 또 질문 네, 그 다음 질문. 네, 저기 손 드신 분 아직 없으신데요. 여기 이쪽에 계시네요. 멀리서 저 끝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희 장표 교수님 보내주셨는데 아까 보여주신 장표 저도 되게 눈여겨봤는데 그 장표를 끌어내주신 좋은 질문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해 주시겠어요?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지금 산속에 들어서 살고 있어요. 네. 설명했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홍익 인간을 이런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뭐냐 물으면 이제 사람들이 답을 잘 못해요. 전에는 잘 했는데 소련이 붕괴하고 뭐 사회주의가 이제 자본주의화하고 이렇게 좌파 우파가 개념이 아주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진보가 이제 보수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가 되기도 하고 막 혼란스러운데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이타주의와 이기주의의 철학의 차이이다. 보수는 이기주의를 믿고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믿고 스스로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파라고 저는 부릅니다. 좌파 내지 진보는 인간은 이타적이라는 것을 믿고 평소에 자기도 그렇게 이타적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좌파고 진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홍익